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이 승리를 잊은 졸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능해 보이는 토트넘 고위층이 100%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아니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일부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진한 성적이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불운한 상황, 불행 때문이라는 변명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저격과 폭로가 소셜미디어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기자들 사이에 공신력 1티어로 꼽히는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의 토트넘 내부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 그리고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 고위층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이유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이 한국 시간으로 1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토트넘의 홈경기로 먼저 펼쳐집니다. 2차전 경기가 2월 첫째 주에 열리기 때문에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의 희망은 한 달 더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이 홈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패배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4강 상대인 리버풀의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 취재 현장에서 최신 이슈를 미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NBC 스포츠에 출연해 브리핑했는데 여기서 토트넘 소식도 전달이 됩니다. 우선 토트넘은 1월 겨울 이적 시장의 첫 번째 영입으로 체코 청소년 대표 출신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를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영입했어요. 이 선수 영입이 공식 발표됨과 함께 킨스키 영입 이후 토트넘이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더 많은 거래를 원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영입 선수가 있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온스테인 기자는 특히 토트넘이 수비진과 공격진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면서 미드필드 포지션은 그나마 부상 타격이 덜한 곳이기 때문에 보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상자가 있는 공격진, 수비진 물론 보강이 필요하지만 토트넘의 팀 퀄리티와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축구를 잘 아는, 축구력이 뛰어난, 축구 지능이 뛰어난 미드필더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필요한 영입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풍부하게 원래는 선수 자원이 있는 공격진과 수비진을 무리한 전술과 선수단 운영으로 인해 부상이 빈발하게 만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역시나 팀의 운영 계획을 망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영입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즉 협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토트넘이 1월 영입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킨스키 같은 경우처럼 사실 여름 이적 시장, 올해 여름이 됐을 때 영입하려고 계획했던 선수를 먼저 앞당겨서 이번에 영구 계약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임대 선수를 급히 데려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 선수를 이번에 바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토트넘이 PSR, 재정 건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 여력, 이적료와 연봉 인건비 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후반기에는 부상에서 복귀할 선수들도 많다고 현재 회복 상황도 알렸는데요. 공격수 히샬리송과 마이키 무어의 복귀가 멀지 않았고, 센터백 로메로와 판더펜은 1월 말, 그리고 골키퍼 비카리온 2월 말에서 3월 정도면 부상에서 복귀해서 시즌 아웃은 아닐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상 이슈도 있고 또 선수 영입을 통해서 전력도 강화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부상자가 많아서 경기력이 준비한 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판단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00% 현재 경질 위기에서 안전하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최근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또한 토트넘 팬들조차 그가 이 토트넘의 장기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지지하고 있고 그가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여론도 알렸습니다. 실제로 현재 토트넘의 영국 팬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포스텍 지지파와 반대파, 경질파 이렇게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토트넘 고위층이 일단은 지지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 현재 카라바오컵 4강까지 올라와서 우승 가능성이 있고 또 유로파리그에서도 유럽 베팅업체의 배당률 1위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어서 우승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리그 4위 안에 들어가서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의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면서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충분히 컵도 들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 기회가 남아있는 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는 듯한 소셜미디어 트위터 멘션으로 올렸는데요. 토트넘은 NG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 망상 때문에 10경기에서 패배한 게 아니다면서 부상자가 너무 많고 또 선수들이 이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10경기에서 진 것이다. 이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뉴캐슬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9경기를 패배할 때 부상자가 많았던 것인데 그때는 누구도 에디 하우가 망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를 놀리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호주 출신이라 부당한 대우, 부당한 시선, 폄하를 받고 있다라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AJ라는 토트넘의 현지 팬은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쿠티, 로메로와 반더벤 이 주전 선수들이 빠져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출전했을 때의 패배 비율이 36%, 그들이 없을 때의 패배 비율이 37.5%니까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실제로 40경기 이 두 선수의 유무를 통한 결과가 1무를 더 거뒀을 뿐이기 때문에 부상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저 있든 없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똑같이 결과를 못 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화에 가까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브리턴이라는 영국 현지 팬이 가장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상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판론을 전개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과거 셀틱 시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 운영에 대해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난 이후 브렌단 로저스 체제로 바뀐 셀틱의 운영에 대해 짚은 현지 기사를 소개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을 이끌 때 한 시즌에 6명의 햄스트링 부상자가 나왔던 일도 있었고 그의 훈련 방식은 그저 그가 실제 경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경기의 형태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훈련 중에도 부상이 발생하고 훈련 중에도 강도 높은 플레이로 인해 선수들의 체력이 소진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브렌단 로저스 감독이 부임한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선수들의 컨디셔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선수들이 건강하게 또 전술적으로 뛰어난 플레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난 이후 오히려 셀틱이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반응도 나왔고요.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코하마 F 마리노스 감독을 맡았던 J리그 시절에도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수비진 내 부상도 많았고 햄스트링 부상도 많았다. 셀틱에서의 두 번째 시즌 같은 경우도 그 특유의 축구를 구현하느라고 선수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토트넘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는 과거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존 브리턴은 그가 모든 팀을 맡을 때마다 정말 많은 선수를 바꿨다. 평균 34명의 선수를 물갈이했는데 엄청난 강도의 축구를 하기 위해 적합한 선수만을 데려왔고 그를 통해 재구축했었다. 그 과정에 드는 비용과 또 그 안에서 프리미어리그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것은 실제로 아주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력조차 조사하지 않고 토트넘에서 대체 누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을 승인했느냐, 레퍼런스 체크한 거 맞냐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아시아 팬은 J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의 마지막 시즌 실제로 3명의 센터백과 골키퍼, 윙어까지 5명의 주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내 감독 커리어에 이렇게 부상이 동시에 많이 생긴 것은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다. 스탑 라잉. 거짓말 하지 마라. 너가 이끈 팀은 언제나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존 브리턴은 셀틱 시절이 근래에 있었고 그 셀틱 시절의 기록을 얘기한 것뿐 아니라 호주 A리그에서 브리즈번을 처음 이끌었던 첫 시즌에 한 시즌에만 무려 5명의 장기 부상자가 생기면서 부상을 통한 긴급 대체 영입 선수를 데려올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과정에 대해 셀틱에서도 부임 초기 부상이 늘어나자 프로세스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축구 방식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 즉 지금 토트넘에서 많은 선수들이 다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전에 똑같이 훈련시키고 똑같이 경기했던 것에 이은 파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방식이 늘 선수를 다치게 만들고 선수 생명을 줄어들이게 만들고 과부하를 준다는 것이죠. 존 브리턴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지금 일정이 너무 힘들다. 지금 현대 축구에 문제가 있다. 영국 특유의 박싱데이라든지 지금 컵대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뉴캐슬과의 경기를 봐라. 뉴캐슬이 얼마나 힘을 적절히 안배하면서 경기했느냐. 사실 뉴캐슬이 2대1로 이긴 것은 그들이 후반전에는 힘을 아끼고 빡빡한 일정 속에 조율을 했기 때문인데 이런 다음 경기를 위한 에너지 절약이 토트넘은 없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토트넘은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문제라고 했고요. 클루섹시라는 또 유명한 소셜미디어상의 토트넘 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도기가 다시 너무 빠르게 회복해서 부상을 입었고 반더벤, 로메로, 히샬리송, 오도베르, 벤데비스 모두가 부상 이후 너무 빠른 복귀, 그가 선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가 나머지 백업 선수들, 유망주들을 믿지 않고 쓰는 선수만 믿기 때문에, 유망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용해서 또 다친 것이다.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선수를 망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사기꾼 당장 경질해라. 섹터 프라우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만 단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억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훈련 방식과 그의 경기 방식, 그의 선수단 로테이션 방식 모두가 이런 부상의 최악의 상황을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불운하게 다쳐서, 선수들의 몸이 약해서, 그래서 지금 자신의 축구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축구 자체가 토트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앤디 키오라는 팬도 그랬어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또 다른 실패 이유는 그의 훈련 방식이 이전 팀에서 그랬듯이 많은 부상을 이뤄냈던 흔한 역사라는 것들을 안다면 그 자신이 왜 그렇게 단명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쿼드가 자신이 요구하는 축구와 훈련량을 대처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그 보상은 불운이 아니라 그 자신의 태만한 운영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저지 스퍼스라는 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의 소셜미디어 글을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옹호하는 이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를 볼 수 있다. 어린이이거나, 잘 모르는 어린이, 화끈하고 공격적인 축구만 좋아하는 어린이거나, 아니면 호주 팬들이거나 미국 팬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평범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비 지식인들 뿐이다. 즉 제대로 토트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이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한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은 아직 우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토트넘의 고위층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4경기 연속 무승, 특히 리버풀전,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3대6 참패 이후 노팅엄전 0대1 패배, 울버햄튼전 패배에 가까웠던 2대2 무승부, 그리고 뉴캐슬전 1대2 패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리버풀도 최근 4연승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홈경기 2대2 무승부로 주춤했지만 오는 주말에 있을 FA컵 3라운드 경기 상대가 토트넘도 논리그, 오브리그의 타머스이고 리버풀도 하브리그인 에크링턴이기 때문에 주중 주말 경기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 이번 양 팀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 현재 가용 가능한 주전 선수들을 총출동시킬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경기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컵 대회 단판 승부. 물론 2차전이 남아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이 드러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리버풀이 맨유와의 경기 디아스를 원톱으로 놓고 왼쪽에 학포, 오른쪽에 살라, 3미들로 커티스 존스와 마칼리스터, 흐라반베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소보슬라이가 질병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포백 라인, 로버트슨, 판다이크, 부상에서 돌아온 코나테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그리고 알리송이 골문 지켰는데요. 이 경기 알렉산더 아놀드가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 보였고 또 코나테 역시 허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여전히 학포와 살라의 골이 터지면서 그래도 공격력은 건재하다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맨유가 잘하기도 했지만 리버풀이 주어진 공격 기회에서 디아스의 빅찬스 미스라든지 공격 라인에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의 결정력에 있어서 리버풀이 평소보다 조금 떨어졌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후반전에 투입됐던 다르윈 누네스, 디오고 조타, 코너 브래들리, 하비 엘리엇 등도 그렇게 큰 임팩트를 보여주진 못했어요. 그나마 유망주인 브래들리가 오른쪽 풀백 포지션에서 수비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리버풀이 맨유를 상대로 2골을 넣은 과정, 특히 선제골을 내주고 바로 동점골을 넣었던 장면은 토트넘의 수비 허점, 풀백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을 그대로 연출할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세트피스 공격이 뒤로 흐른 뒤에 마칼리스터가 밀어준 공을 사이드로 벌려있던 학포가 달려들어오면서 이어받았고 왼발 크로스를 올린 척하면서 접고 오른발 감차로 골문 구석을 때려 넣은 슈팅인데 이렇게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실점하는 모습은 뉴캐슬전 고든의 골도 그렇고 토트넘이 자주 실점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학포와 살라가 이런 패턴으로 먼쪽 골문 구석을 노리는 슈팅을 잘 때려 넣고 있죠. 그리고 웨스트햄과 경기 5대0으로 크게 이길 때도 이런 패턴, 풀백 뒤를 무너뜨리고 가운데로 들어와서 때리는 슈팅, 대각선 슈팅으로 골을 넣은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이 리버풀전 2대0을 만들었던 전반 40분의 득점은 하이라인 뒷공간, 한 번의 롱패스로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만든 골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패턴 그대로입니다. 오른쪽 풀백 아놀드가 마칼리스터에게 공을 밀어줬는데 그 공을 마칼리스터가 그대로 노스톱으로 치고 로빙으로 뒷공간으로 때려주니까 한 번의 공격 방향이 쏠려 내려갔거든요. 이때 살라가
살라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그 뒤에 있던 디아스가 뛰어 올라가서 이 공을 받았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지 않았고, 디아스의 컷백을 문전에서 살라가 이어받았을 때 수비들이 애워쌌지만 여기서는 살라가 기가 막힌 기술로 공을 빼내면서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학포에게 밀어주고 학포가 마무리한 슈팅까지 수비 라인부터 미드필드 라인, 윙어, 공격수, 이 과정이 사이드, 우측, 중앙, 또 반대 사이드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쉽게 압박과 하이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약속된 플레이로 골을 넣은 것이죠. 3대0이 됐던 전반 44분의 골 같은 경우도 마칼리스터가 전방 압박으로 상대 진영에서 공을 빼앗아낸 이후 커티스 존스에게 밀어줬고, 커티스 존스가 문전 중앙에 몰린 수비수들의 바깥쪽 살라가 배치된 오른쪽으로 공을 밀어주고, 살라가 니어포스트를 날카롭게 노린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3대0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캡처 장면을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역습을 통해서 또 풀백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나온 골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조타의 골도 그랬고 또 다른 경기들에서 학포의 골도 그랬습니다. 다만 리버풀이 이번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자신들도 수비적인 허점을 드러냈고, 특히 오른쪽 풀백인 알렉산더 아놀드가 최근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과 더불어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거든요. 52분에 선제골을 내준 장면도 알렉산더 아놀드의 안일한 볼 처리가 전진 수비로 공을 차단한 리산드로에게 차단된 이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브루노에게 주고, 브루노가 가운데로 공을 끌고 들어올 때 스위칭 움직임이 나왔던 메이누와 달로 그리고 리산드로의 움직임으로 인해 수비 허점이 드러났어요. 아놀드와 코나테의 위치가 겹치면서 브루노의 패스가 리산드로에게 이어질 때 완전히 뒷공간을 내주고 말았고, 또 리산드로가 골문을 마주했을 때 왼발 슈팅도 골대 상단을 날카롭게 찌르면서 선제골을 맨유가 넣게 됐었죠. 리버풀이 맨유를 상대로 실점했던 장면들은 계속해서 이 오른쪽 수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80분에는 브루노의 스루 패스를 교체로 들어온 가르나초가 왼쪽 사이드에서 이어받아 올린 컷백을 호일룬이 문전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수비를 끌고 나왔고, 그 공간 바깥 뒤에서 아마드가 들어오면서 마무리 슈팅을 연결했던 것, 이런 플레이들은 토트넘도 즐겨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지만, 리버풀이 맨유를 상대로 이미 이런 패턴으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로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잘 준비하고 나올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이 이 맨유의 리버풀전 성과를 잘 분석해서 적용하지 못하고 그저 또 하던 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식으로만 준비를 한다면 리버풀과의 전술 싸움, 슬롯 감독의 지략 싸움에서 패배할 수 있다.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도 리버풀과의 경기 전반 7분 만에 벼락같은 선제골로 이변을 만들 뻔했지만 3대1로 역전당했어요. 그때도 아놀드의 뒷공간이 열리면서 왼쪽 측면을 무너뜨린 마비디디의 컷백을 조르단 아유가 문전에서 받은 이후 터닝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등 이 지역이 분명한 리버풀의 약점인데요. 그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어쩌면 리버풀이 알렉산더 아놀드가 아닌 유망주 브래들리를 선발 출전시켜서 수비를 강화하는 선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리버풀은 특히 토트넘과의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팀이고, 최근 10번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긴 것은 한 번에 불과할 정도로, 그리고 무승부도 2번, 1무7패로 절대 열세이고, 최근 2연패 과정에서는 무려 10골을 실점할 정도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리버풀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골을 내주고 있거든요. 이미 최근에 있었던 전반기 리그 맞대결에서도 살라 혼자 2골 2도움, 디아스 2골, 소보슬라이 1골 1도움에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고 6골을 넣었는데 실제로 10골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경기 내용이었거든요. 토트넘도 3골을 넣었다고 하지만 이미 점수차가 꽤 벌어진 상태에서 추격골, 만회골에 불과한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양상을 바꿀 수 있었던 골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또 골을 넣자마자 계속 실점을 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단 한 번도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조차도 리버풀을 상대로 한 역대 전적 17전 2승 4무 11패, 물론 7득점 1도움이 있었는데 최근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전 5경기 연속골을 잘 넣고 있다가 바로 지난달이었죠.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그 역시 전술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침묵하면서 3대6 패배를 바라봐야만 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자신감도 크게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소보슬라이의 질병 문제, 이게 또 회복이 된다면 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 고메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지만 코나테가 회복을 했고, 또 브래들리나 치미카스 같은 풀백 자원도 충분히 토트넘을 상대로는 잘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질병에서 회복했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 회복하지 못했다면 깜짝 킨스키가 투입될 수도 있겠는데 훈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겠죠. 브랜던 오스틴이 나온다면 지난 뉴캐슬전 잘하긴 했지만 여전히 후방에서 빌드업 안정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레이와 드라고진의 센터백 조합도 이 두 선수가 뉴캐슬전에 독감에서 막 회복됐는데 꾸역꾸역
꿀꺽 뛰었던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드라고시는 전반전 끝나자마자 교체됐던 점들을 생각을 한다면 수비라인 구성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공격진은 손흥민, 솔랑키, 존슨의 3톱이 될 것 같고 미드필드진은 메디슨, 쿨루스키, 벤탄쿠르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주말 뉴캐슬전 선발에서 빠졌던 손흥민, 메디슨 선수에게 이번 경기는 좀 많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디아스 대신 조타를 선발로 낼 가능성도 있고 왼쪽에는 학포, 오른쪽에 살라가 뛰면서 키에사에게 교체 투입의 기회가 빠르게 리드를 잡는다면 올 수도 있다. 다르윈 누네스 역시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마칼리스터, 존스, 흐라벤베르가 그대로 뛰거나 엔도에게 후반전에 기회를 줄 수가 있고 지금까지 카라바오컵에서는 알리송 골키퍼 대신 켈러허가 뛰어왔었는데 아마도 최근 토트넘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낸 슬롯 감독이 조금 더 자신감을 보여준다면 켈러허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의 홈 경기이지만 양 팀의 최근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력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는 토트넘 홈 승리의 배당률을 4.41배 아주 어렵다고 봤고요. 무승부 4.54배, 리버풀의 승리가 1.64배로 절대적으로 유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먼저 열릴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또 다른 경기 아스널과 뉴캐슬의 경기는 아스널의 홈 승리가 1.69배, 무승부 4.01배, 뉴캐슬 승리가 4.63배로 설정되고 있는데요. 과연 4강 1차전 결과 어떤 팀들이 결승전 웸블리로 가는 길에 먼저 주도권을 잡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운명과 손흥민 선수의 도전, 그 결과와 현지 반응 상세한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